네 번째 발표는 쿠시맨 유럽본부의 김종한 전무님께서 글로벌 물류, 인프라 트렌드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위치하신 마이크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쿠시몬 웨이크필드 김종한 전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글로벌 물류 트렌드 및 전방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드리고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주제들이 해운, 해양, 물류 쪽에 관계가 되는데요. 어떤 분께서 점심 식사 시간에 물어보셨습니다. 쿠시만 앤드 웨이크필드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인데 오늘 어떻게 해서 발표하게 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전 세계에 저희는 150여 개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자문, 그리고 리싱, 자산 관리, 개발 자문 등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섹터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우리 해운 물류와 관련되는데요. 이 물류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물류 창고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물류 창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물류 창고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글로벌 자본들이 보는 물류 창고,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여의도에 있는 한화 투자증권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약 10년 근무하다가 영국에 공부하러 가서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쿠시먼 웨이크필드에서 코리아 데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영국 런던 베이스로 한국 투자자들, 또 한국 기관들, 한국 기업들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쿠시먼 웨이크필드에서 지난 8년간 약 15빌리언 유로, 원화로 약 20조 원 정도의 한국 투자들, 한국 기관들, 한국 기업들 자문을 유럽에서 해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국 쪽도 제가 일부를 또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물류 트렌드 전망을 하기 전에 제가 물류 창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많은 선배 동료들, 저희 쿠시먼 웨이크필드에 있는 동료분들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15년, 20여 년 전에는 이 물류 창고는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했던 섹터라고 합니다. 저희 업계에는 저희가 커버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오피스, 또 이런 고급 호텔들 등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류가 가장 천대받던, 또 가장 하대하던 섹터였답니다. 그 이유가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희 용어로 미들 오브 노웨어, 저 구석쟁이의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가서 철제 구조물들 있는 거 보고 오고, 그 철제 구조물들의 임차인들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다른 업무보다도 인기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 천대받던 물류가, 미운 오리 새끼였던 물류가 어느 날 갑자기 100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00조로 변하는 시기에는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고요. 단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수요, 즉 임차인으로서의 수요 늘어가고요. 또 투자자들, 이 물류 창고를 찾는 투자자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 창고가 갑자기 100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류 창고, 100조로 변하고 있는 물류 창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블룸버그 경제학자분께서 오셔가지고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거시 경제 쪽은 최대한 간단하게 오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무역 거래 규모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물류 창고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인데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 세계 무역 규모입니다. 지난 20년 데이터고요. 2007년부터 올 9월 말까지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연초 이후에 글로벌 트레이드 볼륨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임팩트를 받던 것은 코로나 기간이었고요. 2020년대 초반 전반적으로 한 20%씩 무역 규모가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번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글로벌 트레이드 볼륨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륙과의 무역 규모를 보시면 조금은 다른 숫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유럽과 미국의 트레이드 볼륨입니다. 첫째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단에 있는 것이 유럽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파란색이 유럽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데이터입니다. 자료입니다. 유럽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 연초 대비해서 트레이드 볼륨 자체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 정도 빠졌고요. 70빌리언 유로 정도 하던 데이터가 한 30빌리언까지 빠집니다. 참고로 이거는 월 데이터고요. 연 데이터를 원하시면 곱하기 12개월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륙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입니다. 미국 이게 월 단위 데이터 보니까 조금 그림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고요.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미국은 대중 수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또 역시 2025년 데이터입니다. 50빌리언 정도 했던 월 단위 데이터가 한 20빌리언까지 빠졌고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밑에 하단에 있는 검정 데이터는 조금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거리세요? 이거는 월 단위 데이터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물건들을 수입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쯤에 되는 데이터가 지표가 올라갔다가 다시 연말쯤 되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코로나 기간 2020년 연초 데이터를 보시면요. 한 20% 이상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무역 장벽이 현재 이 무역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2025년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이 관여되지 않은 두 대륙, 유럽과 중국 거래 규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데이터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역 관세, 미국발 무역 관세로 인해서 타 대륙들에는 무역 규모의 영향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글로벌 물류창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즉 무역이 늘어나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사용자 수요자들이 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면요. 그리고 이 물류창고 자체가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운 오르새끼가 백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들이죠. 글로벌 자본들이 이 물류 시장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금융 이제 크로스 보더 해외로 넘어가는 투자 자본들입니다. 우리 금융은 크게 전통금융과 대체금융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통금융에는 우리 주식과 채권이 들어가고요. 대체하는 전통금융이 아닌 나머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shipping financing, aviation financing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 등이 대체 투자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대체 투자의 자산, 즉 상업용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제일 먼저 우측 하단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면 Asset in America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의 규모는 462빌리언 달러, 원화로 700조 원입니다. 그 바로 옆에 유럽 자산을 보시면요. 238빌리언 달러, 원화로 한 350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의 별반동 사이즈죠. 또 지난 11개월간 거래가 되었던, 즉 투자가 되었던 아시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대략적으로 300조 원, 200빌리언 달러, 3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의 바로 상단을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전체의 한 95% 정도는 미국 자본에 의해서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즉 해외 자본이 미국 마켓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해외 자본이 투자해도 그 규모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유럽 데이터를 보시면요. 유럽에 있는 투자 전체 거래량의 50%는 자국 자본, 도메스틱 자금에 일어나고요. 그 옆에 검정색으로 살짝 나와 있는 바는 그 리지널 크로스 보더입니다. 즉 독일 자금이 영국에 투자하고 프랑스 자금이 아일랜드 투자하고 스페인 자금이 이태리 투자하는 유럽 안에서 움직이는 해외 자금이고요. 그 자금이 대략 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자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채워집니다. 즉 유럽은 50%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50%는 해외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APEC 우리가 소속돼 있는 아시아 퍼시픽 데이터를 보시면요. 아시아는 300조 원 지난 11개월간 거래된 300조 원 중에 대략적으로 70% 정도는 자기 자본, 자국 자본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30% 대부분은 북미 자금 또는 유럽 자금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요. 먼저 미국 중심으로 볼게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투자되는 지난 12개월간 자금은 42빌리언 달러, 원화로 대략적으로 60조 원이고요. 미국에서 아시아로 나가는 자금은 그 바로 밑에 화살표입니다. 40빌리언, 거의 비슷한 자금이죠. 한 60조 원 정도가 아시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PEC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첫 번째 APEC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자금은 8빌리언, 원화로 한 12조 원 정도 되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우리 화살표를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자금이 10빌리언,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2019년 데이터나 2018년 데이터로 가면요. 즉 코로나 이전 데이터로 가면 거의 모든 숫자가 2배에서 3배로 늡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2022년 연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규모가 많게는 70%, 적게는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 창고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미국에는 한 700조, 그리고 유럽에서 한 350조, 아시아에서 300조 원 정도와 거래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6년간 물류 창고 시장 규모입니다. 먼저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이고요. 미국이 2019년 116빌리언 달러, 원화로 대략 150조 원 정도의 2019년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 코로나 이후 그리고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가 50%에서 많게는 70%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류 창고에서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 데이터 미국부터 볼게요. 116빌리언에서 거의 80% 성장합니다. 2021년도에 186빌리언, 한 250조 원까지 거래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재미난 현상이죠. 마찬가지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46빌리언에서 84까지 거의 더블 났고요.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33빌리언에서 66빌리언까지 2년 만에 2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거래 규모가 줄지만 2024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코로나 직전 데이터 대비해서 크게 데미지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물류창고 시장은 다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시면 왜 이렇게 줄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2025년은 9월 말까지 데이터고요. 보통 많은 거래가 연말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높은 숫자들을, 즉 트랜잭션 규모,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규모가 느는 이상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수요와 공급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물류창고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도 IB를 했었고요.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선박 쪽 그리고 해운 쪽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또 상업은행에서 많이 오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표현들을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테이블은요. 지난 5년간 그러면 우리 물류창고 주로 누가 투자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물류창고는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류창고를 좀 과장되게 말씀드려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면 그 상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에 대기하죠. 그리고 우리 물류 회사들을 통해서 해외로 국내로 발송이 되고요. 최종
엔드 유저 손까지 가기 직전에 또 잠시 머무는 곳이 물류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 창고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가 주로 투자했나? 먼저 미국 데이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가장 물류 창고를 많이 투자한 기관은 블랙스톤, 미국계 사모펀드이고요. 대체 투자에서 가장 큰 손이죠. 블랙스톤이 21 빌리언 US 달러, 대략 30조 원들을 투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인데 불구하고 GIC,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있고요. 또 프로로지스, EQT 같은 이제 우리 물류 투자 전문 기업들, 또 사모펀드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어서 브룩필 같은 캐나디안 국적의 기업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오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등은 똑같죠. 1등이 블랙스톤, 미국 계좌본인데 미국에서 투자, 유럽에서 물류창고 마켓에서 투자 부분 가장 높은 숫자를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네임들이 따라 들어오고요. 마지막에 보면 데카 은행 같은 독일계 기업, 또 런던 매트릭스 프로퍼티 같은 영국 상장 리츠들, 또 악사 프렌치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물류창고에 지난 5년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우리가 있는 에이펙을 보겠습니다. 에이펙에서는 1등은 독보적으로 GIC입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엄청난 자금을 물류창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스톤이 2등을 하고 있고요. 홍콩 베이스로 한 투자 플랫폼 ESR 이 3, 4등에 가깝게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 JD.com이라는 재미난 이름이 나옵니다. JD.com은 제가 오늘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제 프레젠테이션 가장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국의 쿠팡, 미국의 글로벌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의 징동 JD.com이 있습니다. 근데 이커머스 기업이 물류의 큰 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제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왜 저런 빅네임들이 물류창고를 저렇게 투자가 있고 물류창고 투자 규모가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어트랙티브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강남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월 5천씩 해서 1년에 연세로 6억을 받으면 제가 100억을 투자해서 6억을 수입을 내죠. 그럼 저의 투자 수익률은 6%가 됩니다. 우리 시중 은행 이자가 대략 3%, 무위험 수익이 한 3%라 가정할게요. 근데 제가 사서 들고만 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월세가 제가 월세를 줬는데 월세가 계속 올라요. 왜냐? 세입자들이 서로 집을 들어오고 싶어요. 강남에. 그래서 저는 월 5천씩 받던 게 갑자기 1년에 월 1억으로 오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1년 저의 수익은 연 6억에서 12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자본 100억 나누기 12억, 저희 수익률이 12% 올라가죠. 근데 제가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100억에 팔까요? 아니죠. 마켓 시중 은행 이자가 3%니까 대략 2, 3%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저의 분모 100억이 200억으로 뜹니다. 즉 저는 200 나누기 12에서 저는 동일한 5%, 6%짜리 자산으로 시장에 매각을 합니다. 즉 물류창고로 대입해 보면요, 저희 용어는 렌탈 그로스라고 합니다. 즉 월세가 오르는, 물류창고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자본들이 물류창고에 투자에 뛰어들었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 2019년부터의 모든 숫자를 영어로 놓고 미국, 아시아, 유럽 이 세 대륙의 물류창고 가격이, 즉 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제일 상단에 미국은요 5년 만에 57% 올랐고요. 유럽이 38%, 35% 선이고요. 아시아가 25% 나옵니다. 아시아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 데이터가 조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30에서 50% 5년 사이에 렌탈 그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즉 나의 월세가 30에서 50% 5년 만에 올랐다는 얘기고요. 집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물류창고 자산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들이 물류창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데이터는 유럽에 있는 각 물류창고들 앞으로 보면 5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지난 5년간은 오케이 30에서 50% 올랐어. 그럼 앞으로 5년 어떨까의 전망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6%
2029년까지 앞으로 4, 5년간 10%에서 16% 선 정도 더 렌탈 그로스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 가치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러면 보통 물류창고들 그럼 지난 1년간 얼마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이 물류창고 가격들, 렌탈 가격들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투자 자산으로서 보는 금융 자본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내가 물류창고의 임차인으로서 테넌트로서 들어갈 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세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 데이터는 지난 12개월간 우리 물류창고 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전체 글로벌 데이터를 다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UAE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물류창고 렌트가 12% 올랐고요. 또 남아공 같은 경우는 10%,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9%. 쭉 가다 보면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대략 2, 3%씩 오르고 있습니다. 2, 3%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2, 3%씩 꾸준하게 올라주면 그게 5년 되면 컴파운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숫자가 될 거고요. 만큼의 자본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즉 많은 물류 창고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고, 반대로 물류에 투자하는 기업한테는 좋은 투자 자산과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냥 물류 창고 렌트하면 얼마쯤 들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먼저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각각 분리해서 봤고요. 이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평형, 지금 이제 스퀘어미터를 쓰시지만 평형을 쓰고 나라마다 쓰는 단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쓰는 스퀘어풋 데이터로 모든 거를 뽑았고요. 대략적으로 35 스퀘어풋가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외곽 지역의 물류창고의 1년에 1스퀘어풋당 사용료가 대략적으로 29 US 달러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호세, 캘리포니아가 한 20 언더, 한 18, 19 정도 나오고요. 또 뉴저지 등등 LA가 한 15 플러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관들이 요새 많이,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한 6, 7, 8 US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아시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그래도 가장 렌트료가 비싸고요. 한 23에서 25 정도 되고요. 이어서 시드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과 그리고 일본 등등 중간 정도 아시아에서는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미국, 유럽 데이터입니다. 유럽 데이터를 보시면요. 눈에 띄게 높아진 숫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 US 달러로 바꿨고요. 단위는 스퀘어풋 1년 단위입니다. 런던 서부가 4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런던 동부가 30 정도입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에 미국 뉴욕 지역이 29 정도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슬로를 포함해서 더블린 또 이미아 지역이니까 두바이가 한 15달러 전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동유럽, 우리는 이제 바르샤바라 부르는 워소우,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저렴한 물류창고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요. 자, 그러면 물류창고가 왜 이렇게 이제 붐이 되고 있냐?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에 이렇게 가치가 오르고 물류창고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커머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쿠팡이 있죠. 하지만 해외에는 아마존이 있고요. 이런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창고를 많이 실사용자로서 오큐파이어로서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즉 수요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물류창고는 공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물류창고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큰 이렇게 멋있지 않은 건물들이 어딘가에 들어서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또 트럭들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로 인한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특히 요즘 물류창고들은 자동화됐죠. 고용해가지고 지자체와 그 인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류창고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로 인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그래프를 먼저 보고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5년간 우리 리테일에서
리테일 세일즈, 토탈 리테일 세일즈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0년도에는 영국이 한 6, 7%인 걸 비해는 대부분 나라는 5%와 5% 언더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빨갛게 치고 나가는 숫자가 중국입니다. 25%까지, 즉 리테일에서 세일즈하는 자산의 25%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영국, 한국, 일본 등등 나라들이 한 15에서 20% 사이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더 무서운데요. 2030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는 대략 30에서 35%까지 즉 리테일 세일즈의 한 3분의 1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될 예정이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15에서 20% 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 슬라이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2020년, 21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 리테일 온라인 세일즈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 데이터를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20년 초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죠. 유럽 현지에서는 우리 팬데믹이라고 불렀는데요. 한국과 같지 않게 서양의 많은 국가, 또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여름 전후부터는요, 가정끼리 서로 섞을 수 없어요. 즉, 내가 내 친구 집에 못 놀러 가고요, 가족 집에 놀러 갈 수 없고요, 집에만 있어야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못 갑니다. 왜냐?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허용을 해주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와야 되고요, 옷도 사와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2021년 1월부터는 약 4개월에서 6개월간 학교도 문을 닫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매주 주말마다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 것들을 장을 보는데요. 그 기간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 핸드폰에 아마존, 그리고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슈퍼마켓 슈퍼마켓 어플리케이션들, 뭐 테스코, 세인스버리, 웨이트로스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즉, 안 쓰던 이커머스를 안 쓰던 저도,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저도 이거를 다운받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영국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커머스 유저가 2배로 늘고요. 스페인 같은 특정 국가에서는요, 특정 기간에 이커머스 유저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즉, 이커머스를 사용해 늘다 보면 우리 보통 리테일러들이 큰 매장에서 팔던 물건들을 이제 물류 창고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건들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 거점들에 우리 공급을 위한 물류 창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주변 또는 대도시 안에 빌딩형 창고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이 물류창고의 렌트 상승, 즉 아까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는 월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또 효과로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류창고의 가장 큰 성장 드라이버였던 이커머스에 코로나가 불난데 기름을 부어줬고요. 또 하나가 니어쇼링입니다. 우리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사실상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물류, 즉 우리 그 생산 원자재라든지 또 반제품, 완제품들을 소비 시장으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예를 들면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살면서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출장을 들어오거나 이제 휴가를 들어오면 이제 장인어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김서방, 올 때 이번에 조카들 거 선물 좀 사와봐, 애들 거 좀 하면서 가능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메이드 인 잉글랜드 좀 사와 그러십니다. 근데 영국 가면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거는 버버리 스카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물건 찾아다니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국과 유럽은 노동 단가가 비싸고요. 그 생산 공정 자체가 아시아보다 모든 곳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국가, 즉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요, 방글라데시, 인디아 같은 국가에서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는 반제품, 완제품들을 생산해서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져와서 소비시장에서 팝니다. 하지만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또 물류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생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물건 우리 완제품 생산 자체를 소비시장 옆에서 하자. 그래서 결국은 니어쇼링 공장들을 다시 유럽으로 소비시장 가까운 데로 복귀시키는 니어쇼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기업들이 공장을 유럽에 짓고요. 대부분 동유럽이겠죠.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동유럽에서 공장을 짓고요. 그 주변에 또 물류창고들을 짓거나 또는 렌트를 하게 됩니다. 다시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물류창고의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물류창고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는 렌트가 올라가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가 가격이 이런 요소에 의해서 올라가게 됐고요. 우리 다음 그래프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물류창고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물류창고의 인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물류창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투자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 렌탈 그로스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성장이 지속적으로 물류창고의 마켓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래프, 다음 우리 슬라이드는 제목을 짓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요 내용은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KOBC한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주제를 저는 컴페티터로 지을까, 마켓 리더로 지을까, 케이스 스터디로 지을까 하다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마켓 리더로 지었는데요. 첫 번째, 이 다음 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물류창고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유럽의 케이스만 들어볼게요. CGL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 본인들 홈페이지 본인들이 말하는 바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이면서 인프라 투자 매니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금은 Strong Long-Term Capital Investor라고 있고요. 장기 투자하는 투자인데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왔고요. 유럽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유럽의 물류창고를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 하면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 양이 150만 스퀘어미터, 우리 한 5만 평, 100만 맞죠? 예, 5만 평 정도의 물류창고를 현재 유럽에 보유하고 있고요. 개수로 지난 7년간, 6년간 35개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먼저 서유럽부터 보면요, 네덜란드에 한 건을 투자했고요. 이제 프랑스에 3건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남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4건, 이태리에 1건, 그리고 독일에 총 3건의 물류창고를 투자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폴란드와 헝가리입니다. 폴란드에 현재 10건의 물류창고를 매입했고요. 헝가리에는 9건 매입했고 그 인근 국가에 총 5건을 또 동유럽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상으로는 이 회사가 좀 매입하고 있는 추가로 매입하고 있는 자산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것들이 아마 내년 후년에 다 디스클로즈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회사는 물류창고를 과거에 중국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물류창고들을 위주로 매입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KOBC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들,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리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CGL도 비슷한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요. 최근부터는 이 CGL이 중국 기업이 쓰고 있는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타 국가가 쓰고 있는 물류창고에 투자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물류창고를 매입해 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금 1.5 밀리언 150만 스퀘어미터 정도를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더 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기업은 아까 제가 그 세계 물류창고 주요 투자자들 리스트를 설명드릴 때 나왔던 이름이고요. 이 회사는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핵심으로 한 기술 기반의 물류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단 이 회사는 이커머스를 베이스로 합니다. 우리 징동 JD.com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산업은요, 리테일, 물류, 테크놀로지, 헬스,
그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징동 로지스틱스 또 징동 프로퍼티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들이 현재 이 서플라이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600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최근에 현재까지 매입해서 가지고 있고요. 단 많은 숫자가 중국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토탈 34 밀리언 스퀘어 미터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CGL에 비해서 수배나 크죠. 제가 5가지 키포인트를 뽑아왔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거든요. 첫 번째, 2022년도에 영국에서 34,000 스퀘어미터 규모의 물류창고를 런던 북부에 있는 물류창고를 첫 매입했습니다. 가격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1,000억짜리 매입을 시작으로 영국의 본격적인 물류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는 2023년도에 네덜란드에 6만 스퀘어미터 정도의 물류 창고를 투자를 시작으로 네덜란드의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 회사는 일본 투자를 작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이고요. 일본에 대략적으로 금액으로는 3천억 규모의 2건의 물류 창고를 투자하면서 일본 투자도 시작했고요. 네 번째, 호주에는 올 여름입니다. 올 여름에 대략 3천억 원 규모 9만 9천 스퀘어미터 규모의 물류 창고를 포트폴리오로 매입하면서 호주 시장도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두바이 우리 중동에도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바이에는 10몇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이 회사 내부 전략상으로는 숫자를 그 수십 배 이상, 즉 상주 직원을 수십 배 이상 늘리면서 중동의 물류를 더 집중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회사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예시로 마켓 리더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해진공과 그리고 많은 오늘 참석하신 민간 자본들 또 정부 기관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또 우리 서플라이 체인, 우리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지키고 우리 걸 확대해 나가는데 또 힘을 보태주십사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 오늘 점심 식사 이후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에 PT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짧게 하고 제가 마치면서 간단하게 또 오신 분들과 또 저희가 소속된 쿠시먼 웨이크필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해외에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또는 우리가 물류 창고가 필요하신다든지 임차인으로서 내가 또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보겠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가 해외 오피스가 필요해서 오피스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투자자로서 찾고 있다든지 하실 때는 언제든지 쿠시먼 웨이크필드에 연락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는 전 세계 55,000명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에도 약 200명 직원들이 광화문 SFC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앞쪽에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니까요.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또는 마치고 오셔서 같이 명함 교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환 전무님께서 글로벌 물류 시장의 현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발표해 주실 연사님 무대 위쪽으로 모셔볼 텐데요. 5번째 발표는 세계로 선박금융의 조규열 대표님께서 글로벌 선박금융 트렌드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선박금융 조규열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선박 금융 트렌드 전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글로벌은 제가 최근에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국내 해운금융 시장의 과제와 발전 방향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35년간 금융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최근 5년간 이제 민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름 어깨 힘을 많이 뺀다고 많이 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뺀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봐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어깨에 힘을 빼고 민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해운금융의
개요 현황, 그다음에 현안 과제,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퀵하게 넘어갈 부분은 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이 용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선박금융, 해운금융, 또 해양금융, 뭐 수산금융 이렇게 폭넓게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박금융이라고 하면 어셋에 따른 어셋 분류에 따른 금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RG 또 제작금융, 조선소에 관한 금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되면 그 통계에 따라서 통계의 목적이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저는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이 해운금융으로 당분간 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확대된다면 해양금융도 사실 어셋에 따른 분류를 한다 그러면 해양설비에 관한 금융, 또 브로드하게 인더스트리에 따른 분류를 한다면 해양금융,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어떤 통계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국내 해운금융의 연대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산업은행이 1952년인가 4년에 설립이 됐고 수출입은행이 1976년에 설립이 됐는데 산업은행에서 이제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에 계획조선금융이라는 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운업계에서는 용선료를 납입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소에 대한 금융이었다. 그 당시 조선산업,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조선제소가 많이 활용이 돼 있었고 수출입은행은 이제 제작금융 또는 연불금융 또 바이어 크레딧, 서플라이어 크레딧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거의 최초에 논의된 거는 1992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BBCHP가 도입이 됐었죠. 이는 그때 당시의 회계 기준이 어떤 실질에 의한 것보다는 형식에 의한 그러니까 선박의 소유권이 SPC에 있으니까 해운사는 이 부채에 대한 기부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형식주의 회계주의에 의해서 사실 용선료 지급해야 될 부분만 부채로 잡는 거의 오프 밸런스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해운업계 BCHP가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커머셜 뱅크 KDB를 비롯해 외환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이런 은행들에서 클럽딜 형태로 많은 선박금융 신디케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민간금융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MF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IMF 때 이제 제1차 구조조정 산업 해운업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때 부채 비율 400% 관리 뭐를 타이트하게 정부가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부채를 축소해야 됐었고 환율도 뭐 2,000원 가까이 올랐었죠. 그래서 해운업계가 일부 파산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업계에서 선박 발주할 때 자기 자본 자담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선박투자 해소법을 제정을 해서 일반 투자자 민간으로부터 자담을 한번 도입하자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그다음에 배당소득 세율 인하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 선박투자 회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소멸될 일몰될 때까지 2016년까지
이 선박 투자 회사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구조화 금융도 많이 일어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커머셜 은행의 신디케이션과 그 다음에 민간 투자 공모펀드 제도가 활성화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박 금융에서 민간 금융이 가장 활성화된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제 우리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해운 조선소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커머셜 뱅크도 외국계 은행도 일부 철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2002년도에 수출입은행에서 해운금융을 최초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저희 나라 해양금융은 해운금융은 어떻게 보면 KOBC 설립 전과 KOBC 설립 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금융에 대한 전담 금융기관이 설립된 거기 때문에 그 전과 전후가 상당히 다르다. 그 효과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HMM 경영정상화가 주된 목적으로 추진됐었고 또 흥하해운의 파산 이런 부분도 장금의 흥하 인수를 통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이 있었고 많은 기여도 했지만 한 가지는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간금융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간금융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연내기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미래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해운금융이 어떤 혁신을 일으키려면 어떤 차별화된 그런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세제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리스건 그 다음에 배당소득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조각 투자도 한번 시도할 수 있고 또 친환경 투자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별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 없이 어떤 선박금융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이 1954년에 설립이 돼서 계획조선금융을 72년서부터 89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까지 지원하였고 한진해운이라든지 소양상선 이런 선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은 이제 제작금융, 또 RG, 또 연벌금융, 또 해외선적 직접대출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했고 간접적으로 해운업계에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는 아까 BBCHP가 1992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 이후로부터 그 민간금융 상업은행의 어떤 클럽 딜 형태의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이제 2002년도에 OECD 선박 수출 신용 양해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 8%로 제한돼 있던 금리가 변동금리 또는 CIRR 참고 상업금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선박펀드가 2002년도에 도입돼서 결국 199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선박펀드 일몰이 된 이게 2016년이니까 그때까지는 민간금융이 좀 주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해진공이 설립이 된 2018년 이후부터는 다시 정책금융이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다. 지금 민간금융은
거의 조직도 없고 부산은행에서 지금 선박금융 조직을 만들었지만 사실 민간금융은 선박금융 취급 조직서부터 지원 실적까지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경쟁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정책금융기관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싸게 펀딩을 하는데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상업금융기관이 그런 정책금융기관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젤 3, 4가 도입이 되면 자기자본 규제와 더불어 수익성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결국 외부 회사처럼 선박금융, 그 상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선박금융도 해운금융도 취급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금리를 간단히 이제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위기 때마다 정책금융금리와 상업금리가 약간 갭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는 정책금리와 상업금리가 갭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면에서는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기자본분의 위험가중 자산분의 수익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원하는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업금융기관은 제도적으로 선박금융을 확대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별 운임 시계열 분석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5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다. 그러니까 2025년 최근에 5년간 호황이었으니까 그러면 2026년부터는 불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금융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에 2024년에 한 88억 불,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해운금융 지원이 있었고 그 중에 63%가 외국계 금융, 중국계 리스를 포함해서 63%가 외국계 금융, 그 다음에 국내 정책금융이 한 34%, KOBC,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민간금융은 3%에 불과합니다. 특히 VA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이제 선박금융시장에서 엑시트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계, 그 다음에 정책금융, 외국계를 뺀다면 정책금융기관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러한 구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해운금융이 크라우닝 아웃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안 과제를 보면 이러한 그 민간 해운금융이 크라우딩 아웃됐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 도입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개 중에 한 CII D등급 이하 선박 비율을 보면 한 9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젤 3, 바젤 4 도입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2024년부터 거의 바젤 4 도입이 거의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젤 4가 가지는 의미는 RORW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BIS 비율에 대한 규제.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규제고 BIS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죠. 그런데 이 RWA,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에 대한 최저 기준이 2028년까지
최저 72.5%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부 평가 모델에 의해서 이런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을 조금 조절해 왔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 선박금융은 대규모 장기론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이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수익성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여타 어셋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 RORWA 때문에 아마 커머셜 상업은행에서 이 선박금융을 핵심 자산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IS 비율도 마찬가지죠. 위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BIS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돼서 일부 독일계 은행, 또 몇개 은행에서 선박금융을 취급 안 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국내 은행도 아마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상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대규모로 취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또 장기론이기 때문에 펀딩도 또 장기로 해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커머셜 뱅크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바꿔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소액 단위로 클럽론 형태로 신디케이션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MO 환경규제와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지금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향후 1년간 이제 중단이 됐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히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현황과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5년간 우리 해운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2030년에 우리 해운 산업 또는 해운 금융이 우리 해수부 정책 목표대로 리더국가로 도약이 되려면 우리 해운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해운 금융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해수부와 해진공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해운업계는 막대한 잉여금을 통해서 그걸 뭐 부채 비율을 낮춘다든지 또는 친환경 선박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IT 쪽에 투자한다든지 하여간 그 글로벌 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그러한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운업계의 몫이고요. 우리 해운금융업계는 그동안 이제 선박금융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TV에 의한 대출이거나 장기용선 베이스에 의한 대출을 중점을 두었죠. 과거처럼 어떤 금융 구조화나 어떤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법의 어떠한 선박금융 기법을 고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해운금융을 다 전담하기에는 친환경 선박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운금융업계도 어떤 특성화 금융 또 중소선사에 대한 어떤 지원 모델, LTV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지원 모델, 또 민간금융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또 미래 채권 보증이라든지 선박 토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수부나 해진공 입장에서도 특히 해진공 입장에서는 이제 해운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뭔가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지원 제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해운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DIP 금융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조정의 틀도 많은 노하우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또 차별적인 그런 친환경 선박 투자를 하려면 차별적인 세제 혜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도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공모펀드에 그다음에 선박 조세 리스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미나 이런 데 참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마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우리 자산운용사나 선박운용사인 것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령 조세리스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세제 혜택이 대부분이 선사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민간금융을 유입을 해서 그거를 자담으로 대체하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해운업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어떤 선박 운용사 레벨에서 열심히 나서서 힘도 없는 저희 같은 선박 운용사가 나서서 될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해운업계를 대변하는 해운협회라든지 또 해진공이라든지 해수부 이런 데서 선풍적인 지지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 세제 혜택 복원이 되면 일단 선박 공모펀드 관련해서죠. 그래서 선박 공모펀드 관련해서 세제 혜택이 복원이 되면 어떻게 복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바뀌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투자 한도 5억까지 그 다음에 그 5억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하고 배당 소득세는 면제하는 이런 컨셉으로 도입을 했을 때 추가되는 기대 수익률이 한 240몇 pp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익이라면 지금 선박금융 시장에서 보통 그 정책금융 금리가 한 5% 정도로 봤을 때 한 7.5%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리츠 시장에서 부동산 리츠 부분이 한 기대 수익률이 한 7.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수혜자인 선사 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5%의 차입 비용을 주고 차입을 하면 되니까 꽤 현실적이다, 실행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선박의 투자라든지 또 다양한 구조화 금융 상품 또 민간 투자 유입도 가능하고 어떤 단순한 형태의 선박금융, 해운금융 그런 구조도 좀 탈피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이 출연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KMI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건 여러 번 발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선박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대체 수요가 2030년까지 누계로 한 340억 달러, 한 40조 가까이 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선박 투자에 대한 어떤 금융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번 이 선박 공모펀드의 내용을 한번 보면 2016년에 이제 일몰로 없어졌는데요. 그때까지 보면 연간 민간 금융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조달이 됐었습니다. 2016년에 일몰이 폐지되고 나서는 다 정책금융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세제 혜택, 민간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세제 혜택이 종전에 일몰된 수준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면 연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이 가능하다.
뭐 세제특효과가 더 크게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1조 이상도 민간 투자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전부 대체한다 하더라도 결국 LTV라는 거는 뭐 정책금융기관 대부분 다 유사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사가 나머지 자담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자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투자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금년 초에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논의된 게 분리과세 투자 한도가 5억 원까지 배당세율은 면제 가장 통 크게 했을 때 이때 수익률 개선 효과가 240bp였습니다. 물론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이 효과는 큰데 중간값으로 했을 때 한 240bp 됩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세제 혜택 그 보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게 그때 이제 부자 감세 논의로 완전히 수면 아래 잠들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논의가 되고 있죠. 최근에 논의되는 거는 이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그러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안은 지금 2천만 원까지는 14%, 그 다음에 2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3억 원까지인가요? 3억 원 초과는 35%. 뭐 이렇게 지금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데 일단 배당 성향 40%가 너무 높다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35% 고소득 구간의 35%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걸 한 25%로 낮추자. 뭐 이런 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 선박 공모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도 거기에 패키지로 넣어서 될지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그대로 또 잠겨들지 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해운협회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와 선박펀드의 상관계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코스피와 선박펀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거의 코스피 1이 움직일 때 선박펀드는 한 0.019.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는 코스피 주식 투자와 그 다음에 선박펀드,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대체 상품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측에 있는 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최근에 선박금융, 정책금융 금리가 한 5% 내외라고 봤을 때 만약에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추가 기대 수익률이 한 2.4% 나오면 7.5%로 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 수익률과 비슷해서 상당히 투자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사의 차입 니즈와 투자자의 투자 니즈가 부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세제 혜택이 복원이 되면 그러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어떤 대출이라는 단순한 구조에서 다양한 구조, 다양한 채권 인수라든지 BBC 사업이라든지 선박펀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의 해운금융 시장에서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조세리스 제도인데요. 뭐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세리스는 아시다시피 선박에 대한 가속감가 상각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초기 고도의 가속 상각에 따른 영업 손실을 모기업에 이전시켜서 텍스 커패시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모기업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그러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요거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통해서 그 법인세 감면 효과를 일부 선사한테, 투자자와 대부분은 선사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조세리시 제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일본형이 있고 프랑스형이 있는데, 일본형은 뭐 익명조합형을 통해서 하는 거고, 프랑스는 텍스 커패시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TCP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코라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축적된 자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효과 한 4, 5% 정도 되는 그러한 거를 이 중소기업 투자자한테, 익명조합 형태의 중소기업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자담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졸코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일본 해운사, ONE 이하 뭐 MOL이라든지 NYK라든지 이런 선사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공기를 비롯해서. 그러면 결국 이런 일본 선사들은 안정적인 낮은 요율의 선박금융을 100% 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자담이 필요 없는 구조. 그게 이제 일본형의 졸코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프랑스 형태는 자담은 좀 부담을 하는데 세제 혜택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은 나중에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세제 혜택을 향유해서 선박을 발주하고 투자한다는 거죠. 가령 국제경쟁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카타르가스라든지 이런 국제경쟁 입찰에 참여하면 그런 세제 혜택을 안고 참여하는 해외 선사와 그런 세제 혜택이 없이 참여하는 우리 선사 간에 어떤 캐피탈 코스트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일본이나 프랑스, CMA, CGM도 대부분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선박 운용사의 롤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해운업계가 관심을 갖고 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이게 뭐 선박 운용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박 운용사라는 거는 아주 마이너한 그런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선박 운용사일 뿐이고, 이 베니핏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사가 수혜를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다행히 오늘 국회에서 선박 조세리스 제도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타도 통과해서 후년서부터 내년에 입법이 돼서 후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런 선박 조세리스 제도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선박 펀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자본이 축적된 그런 중소기업이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일본에 없는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 제도가 있죠. 법인 전문 투자자가 있고 개인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10억 이상이라든지 연소득 1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있어서 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잘 활용을 해서 익명조합 형태로 할 경우에 이게 워크업을 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은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상자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 STO 그 시장이라는 게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사도 포함하고 뭐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STO 시장도 어프로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은 우리 해운금융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니지 프로바이더는 뭐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선사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KOBC에서 비운항 선주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 금융기관, 캐피탈사라든지 이런 리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니지 프로바이더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 회사 엄청난 민간은행이 다 리스 자회사를 갖고서 엄청난 BBC 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좀 바람이 있다면 민간 부분에서 이런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커머셜 토니지 프로바이더와 퍼블릭 토니지 프로바이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해진공에서 그동안 비운항 선주 사업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건을 해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이 비운항 선주 사업을 특화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차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박에 대한 평가 모델도 갖고 있고, 선박 가치 평가에 대한 모델도 갖고 있고, 또 해운업계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다른 차별적인 하나는, 원래 금융기관은 그 금감원 얘기에 따라서 담보 물건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진공은 법상으로 선박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후순위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 해운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이 운항 리스크라든지 시장 리스크라든지 신용위험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경험도 많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비운항 선주 사업을 BBC HP만 할 게 아니라 BBC PA, 퍼처스 어그리먼트 형태의 BBC PA만 할 게 아니라 BBC도 한 사례가 있지만 BBC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별적인 업무 경우가 했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본부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싱가포르 이런 데서 어떤 국제 리스 금융기관과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보증의 형태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해양진흥공사도 지금 이제 글로벌 펀드 발행 사례가 많이 쌓이죠. 그러면 어떤 글로벌 펀드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 펀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해운 선사가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하면 수은이 그걸 보증을 하고 그거를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인수하는 이런 프로젝트 펀드 형태의 채권 보증도 이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도전에는 전통적인 선박금융을 취급하고 인도시에 가서 하나의 프로젝트 펀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갖는 의미는 전통적인 뱅크론 마켓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캐피탈 마켓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글로벌 펀드만 투자자한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펀드도 같이 시장에 나와 있을 때 이 글로벌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 간의 어떤 수익률 차, 리스크 프리미엄도 점차 낮아지는, 그래서 어떤 펀딩 수단도 좀 다원화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화된 그런 프로덕트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양특구 지정, 이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동안 HMM 부산 이전 또는 해수부 이전, 좀 뭔가 강제적인 딜과 무관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어 왔죠.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해운 금융에 대한 딜이 부산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 해양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저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만약에 정부에서 항상 이 세제 혜택을 문제 제기하면 뭐 다른 업계는 어떡하나, 뭐 이런 또 너무 조세 지출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세 지출의 규모를 좀 줄인다면, 그러면 지역적 특성을 좀 감안해서 지역적 특혜를 좀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인데, 가령 부산을 정말 해양금융도시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적인 특혜, 그 다음에 선박 등록 편의 지역도 해양특구를 조성해서 같이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게 되면 저희 선박 운용사도 포인트를 면제해주면 부산에 일부 이전하겠다, 본부를 이전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런 좀 혜택이 좀 부여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딜 추진, 모든 해양금융 거래가 다 부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법무법인도 일부 올 수 있고 회계법인도 일부 올 수 있고, 그래서 부산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어떤 기관이나 회사가 이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 방향을 이렇게 어떤 부산에서 어떤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양진흥공사의 기능 확대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이 해양진흥공사는 구조적으로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은 개념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졌으니 저는 이 해진공의 법 개정 방향을 이 해양수산부 업무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산도 포함하고 물류, 터미널 이런 걸 다 해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선정도 이렇게 상선만 할 게 아니라 경비정, 어선, 예선, 세빙선, 관공선 이렇게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 하면 손실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GMF가 하고 있는 경비장이라든지 국고유획선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된 금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어치의 정부 예산을 선수금으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선박을 발주하고 민간금융을 조달해서 그 다음에 또 3년 후부터 정부가 매년 배정하는 예산을 통해서 해양수산청에 그 배를 운영하는 해양수산청에서 그걸 용선료로 납부하는 이런 구조로 소버린 리스크와 금융구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도 그렇고 이 지원 선정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별화된 그러한
우재 지원 제도도 마련을 하고 이 특히 비운항 선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상품으로 진화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한 뭐 로컬 비즈니스만 하느냐, 이 글로벌 비즈니스도 아까 나온 MSP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미국의 군수 운송 사업, 또 풍력, 뭐 그다음에 국내 선사가 지분을 보유하고는 해외 소재 선사에 대한 지원도 한다든지 이렇게 폭넓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KOBC는 현재 한 1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사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이 200명 이하로는 금융기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명 내지 500명으로 빨리 늘려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법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울려서 금융기관 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 업무를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놔야 됩니다. 근데 부실 날까봐 뭐 저런 어선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뱅크업을 한 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일단 업무를 많이 확대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 외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조직을 키우려면 업무를 폭넓게 확대해야지 부실이 발생할까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조직이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 특히 중소선사, 또 비운항 선주 사업, 특수선 이런 거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그 다음에 그 RM과 사후 관리는 좀 원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하게 되면 사후 관리 따로, RM 따로 목소리가 다르게 되죠. 동일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일어나 했으면 좋겠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LTV 베이스의 중소선사 해운금융에 대해서 좀 특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선사는 LTV 베이스로 하는데 해진공은 선박평가 같이 시스템이 있죠. 신용평가 모델도 있고 이거를 1년에 2번씩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체계적인 LTV 베이스의 중소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모델도 자체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좀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간담회도 다수의 고객 대표를 모아놓고 하면 다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전략회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선사가 필요한 니즈가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신용평가도 정기적으로만 하지 말고 수시로 좀 하는 그러한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사업부도 확대하고 선정도 다양화해서 금융기관다운 400명 내지 500명의 그러한 금융기관다운 조직을 갖췄으면 좋겠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해운 금융시장의 과제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